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된 이혼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낼 독신녀이기도 하죠. 제가 두 번이나 이혼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열이면 열, 분명히 제게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뒤에서 말하는 걸 알아요. 하긴 한 번도 하기 힘든 이혼을 두 번이나 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기구한 제 팔자에 다들 불쌍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사연글을 쓰는 것도 제가 받는 그런 모함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쓰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의 첫 번째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잘생겼지만 여자는 저뿐이었고 많이 벌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을에 그렇듯 신은 모든 것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완벽할 거라 생각했던 첫 번째 남편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거든요. 도박 중독. 그 사람이 신혼여행에서 카지노에 다녀온 뒤로 흥미를 느낀 것이 도박이었거든요. 저는 원래 돈이란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자라면 벌고 넘치면 쓰고. 좋게 말했지만 실상은 경제관념이 크게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구두쇠예요. 첫 남편이 모든 걸 날려먹고 그걸 모르고 있던 저마저 피해를 입었을 때 깨달았거든요. 돈과 관련된 일은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조건 호구가 되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은 신중하게 생각했죠. 연애를 하는 것도 버거운 날들이었지만 그 사람은 무척 착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으니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었고요. 정말 겁 많은 소시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느낌 덕분에 저는 두 번째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시에 집은 반반으로 부담했어요. 제가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음에도 저는 집값의 절반을 마련했고 그 조건으로 공동 명의로 할 것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도리어 좋아했어요. 자기가 내야 할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만큼 남편은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재혼을 한 거였는데 저는 이번에도 또 실패를 한 거였죠. 결혼할 때 저는 남편에게 다짐을 하나 받았어요. 절대로 도박은 하지 않기로요. 그 흔한 로또 한 장도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남편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관심도 없다며 알겠다더군요. 그렇게 3년을 잘 지냈는데 그 뒤에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아주 바쁜 날이었어요. 밀려드는 일 때문에 정신없이 시달리다가 퇴근길에 올라 축적된 피로를 간신히 이기고 있었던 때였죠. 이제 곧 출산 휴가를 받을 거라는 생각에 들뜬 만삭의 임산부. 그게 저였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건 출산 휴가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어요. 뭐해? 퇴근하는 길이야? 요새 연락 뜸하더니 잘 지내? 웬일이야? 먼저 연락을 다 하고. 저의 절친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였어요. 남자이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여성스러운 느낌의 친구라 여자애들하고도 잘 지내는 아이였거든요. 제 결혼식에 와준 친구 중에 남자였던 친구는 이 친구뿐이었어요. 나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내가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어. 혹시 너네 남편 주식하는 거 알아? 주식? 나한테는 아무 이야기 없던데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네 남편이랑 저번에 술자리에서 친해져서 전화번호 주고받았잖아. 그런데 요새 계속 좋은 종목 있으니 투자할 거면 자기한테 말하라면서 전화나 문자를 넣더라고. 딱 잘라내기 뭐해서 지금은 생각 없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는지 이제는 연락 와서 왜 주식을 해야 하는지를 나한테 설득시키더라고. 주식 이야기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남편이 저 몰래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친구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이제 와? 나 당신한테 할 말 있는데 한 가지 물어봐도 돼? 어? 물어봐. 무슨 일인데 이렇게 각을 잡아? 당신 혹시 주식해? 아, 그것 때문이야? 주식해.
여태까지 모은 돈 끌어다가 주식에 다 넣었어. 그 돈을 다? 주식은 도박이랑 다르기는 했지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주식도 눈만 떼면 다 잃어버리는 일이었으니까요. 모아둔 돈에 반만 넣어서 하지 왜 다 넣어버렸어? 푼돈으로 하면 푼돈밖에 못 벌어. 우리 애도 곧 태어나는데 돈 좀 벌어야지. 여보, 나는 돈 많은 것보다 안정적인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반 정도는 다시 회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친구 녀석도 돈 많이 벌었다고 했거든. 남편이 말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감이 오더군요. 남편이 소개시켜준 친구들 중에 제 레이더망에 딱 걸린 사람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허세가 있고 과시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말이 많고 하는 말마다 허풍이 섞인 사람. 사기꾼 같아 보이는 남자였는데 하필이면 그런 남자의 말을 듣고 주식에 입문했다니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곧 태어날 아이 때문에 돈이 많이 모자란 상황이었고 제가 받을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집 살 때 끌어다 쓴 대출금으로 나갈 예정이었거든요. 남편 월급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데 주식을 하고 있으니 나 다음 주부터 출산휴가야. 한 달이면 아이 태어나. 그리고 내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대출금으로 다 나가는 거 알지? 일단 한 달에 100만 원은 꼬박꼬박 나한테 줘야 해. 그래야 애도 키우고 살림도 하지.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월급 중에 다른 건 모르겠고 100만 원은 꼭 나에게 달라고요. 생활비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지만 일단은 주의하며 남편을 살폈어요. 그리고 남편 월급날마다 남편에게 생활비부터 달라고 닥달했어요. 물론 닥달하지 않아도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중요하다는 생각을 남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껴 써도 돈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게다가 3인 생활에 생활비 100만 원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당장 보험, 통신, 관리비만으로도 수십만 원이 나가는데 식비가 충당이 될 리가 없죠.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더 늘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난색을 표하며 안 된다고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전전긍긍하던 제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곧 있을 시부의 생일에 남편이 주식에 넣은 돈을 토해내도록 만들기로 한 거죠. 제가 시부 생일을 이야기하면서 뭘 준비해야 할까 물었더니 남편은 자기는 바쁘니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하는 척만 했죠. 그리고 시부 생일에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의 형과 누나가 아버지 생일이라며 옷이며 지갑이며 현금을 갖다 바칠 때 저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기만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옆구리를 툭툭 치더군요. 준비한 선물을 빨리 내놓으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틈타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는 생일 선물 준비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남편이 요즘 주식하느라 여윳돈이 얼마 없거든요. 저도 육아휴직 중이라 돈도 많이 못 받는데 애 키우니까 돈이 많이 나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말에 남편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부가 깜짝 놀란 것 같더라고요. 너 주식하냐? 그런데 도대체 얼마를 주식에다가 넣으면 집에 생활비가 없어? 아버지, 그게 아니고 생활비로 100만 원은 줘요. 돈 안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100만 원은 관리비랑 보험, 통신비도 포함이잖아. 그거 빼면 50만 원도 안 남는 거 알지? 끼어들어서 그렇게 말했더니 시부 얼굴이 벌겋게 변하더군요. 너 그런 것도 제하지 않고 꼴랑 100만 원만 줬다고? 저 어린 손주 분유 한 통 사 먹일 돈도 없었겠네. 너는 다 큰 놈이 마누라의 자식 새끼 놔두고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야? 아무리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는 주식이라도 정도라는 게 있는 법이다. 넌 대체 뭘 하길래 월급을 다 거기다가 때려 넣어? 아버지, 오해예요. 제가 저조차고 투자를 하겠어요. 다 우리 애를 위해서 돈 벌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를 좀... 그래서 너 얼마나 벌었는데? 네가 넣은 돈에서 얼마를 더 벌었어?
시부의 그 말에 남편이 말도 못하고 눈빛을 피하더군요. 딱 봐도 느껴지는 폭망의 기운이었어요. 너 설마 그거 다 날린겨? 그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진짜요, 아버지. 그것만 올라오면 이번 손해는 다 덮고도 남을 정도고. 야,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이 안 들었어? 주식하다가 패가 망신 당한 것도 못 봤어? 능력이 안 되면 시작을 말았어야지. 네가 여태껏 주식에 관심도 없었는데 무슨 수로 수익을 내? 친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금방 번다고 했단 말이에요. 친구 통장 보니까 엄청 돈 많이 벌었던데 저라고 왜 못해요? 이놈아, 네 분수에 맞게 살아. 주식은 아무나 해? 그것도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처음부터 한탕 벌어보자는 게 말이 되냐? 당장 돈 다 빼. 손해를 봤던 말던 지금 당장 빼지 않으면 내가 널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시부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남편은 부들부들 떨며 그렇게 못한다며 버티더군요. 싫어요. 벌써 절반이나 잃었는데 지금 빼면 손해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그게 올라올지 망할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경고했다. 너 지금 당장 돈 다 안 빼면 너 집 살 때 아빠가 빌려준 돈 지금 당장 갚으라고 할 테니까. 결국 시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서야 남편은 포기했어요. 집에 돌아올 때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절대로 주식하지 마. 주식이나 도박이나 중독되면 정말 빠져나올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애를 봐서라도 우리 그냥 돈만 열심히 모으면서 살자. 그렇게 살아도 잘만 살아. 응? 이렇게 말하는 저도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벌고 싶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주식이나 코인이나 뭘 아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시도하면 당연히 잘 될 리가 없겠죠. 게다가 멋모르고 도전했다가 쪽박차면 다 본인 탓이지 누굴 탓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말이 고깝게 들렸는지 남편이 버럭하더군요. 당신이 뭘 알아?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언제 돈을 모아? 당신이 이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그 주식 진짜 빛을 봤을 거라고. 당신이 다 망쳤어. 어떻게 책임질래? 내가 뭘 책임져야 하는데? 당신 나랑 애 생각은 해보기는 한 거야? 우리 생각했으면 당신이 그 많은 돈 절대로 주식에 투자 안 했을걸?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다 집어넣는 게 어딨어. 초짜면 초짜답게 소액으로 굴리면서 공부부터 해야지. 처음부터 크게 한탕 해볼 생각으로 남한테 주입받은 종목에다가 다 쏟아붓고 그게 잘 될 거라 생각해? 그래서 지금 잘 된 거야? 벌써 떡상으로 하고도 남았어야지. 벌써 당신 반이나 잃었잖아. 제 정론에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입만 닫고 거칠게 운전만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투자한 종목은 쪽박 찼어요. 그리고 중간에 반을 잃고 주식을 매도한 남편은 그나마 그거라도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빼지 않았다면 정말로 그 돈들이 휴지 조각이 될 뻔했거든요. 남편은 그걸 보고도 제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저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어요. 남편이 주식에 들어간 돈을 회수했다는 것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었거든요. 주식의 무서움을 알고 나면 남편의 콩알 만한 간이 알아서 남편을 주식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줄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는 이상한 일들이 점점 더 크게 벌어졌으니까요. 주식을 팔고 나서 몇 달간은 정말로 조용했어요. 남편이 제게 주는 생활비도 많이 늘었고 생활도 안정됐어요. 저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죠. 남편이 이제야 그런 쪽으로 관심을 끊었나 보다 하고 태평스럽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곧 발생했어요. 제가 예전에 선물 받아서 쓰지 않고 넣어뒀던 물건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여보, 혹시 여기 있던 가습기 못 봤어? 안방 가습기 청소하다가 떨어뜨려서 깨졌거든. 결국 못 쓰게 돼서 그거 찾는데
안 보이네. 찾던 가습기는 친정오빠가 출산할 때 선물해준 물건이었어요. 남편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제가 뭔가 정리하다가 잘못 버려버렸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면서도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생각하던 제게 또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보, 베란다에 넣어둔 밥솥이 안 보이는데 혹시 어디 갔는지 알아? 그 밥솥은 제가 산 밥솥이었어요. 쓰고 있는 물건이 꽤나 쓸만해서 계속 쓰다가 망가지면 그걸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그 새 제품이 깜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남편은 또 모른다고 하니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중고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제가 찾던 밥솥과 가습기 이름을 검색했더니 중고 물건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몇 보이더군요. 그런데 최근 물건 중에 제 물건과 똑같은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올린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는 그대로 놀라버렸어요. 바로 그 아이디가 남편의 아이디였거든요. 게다가 더 화가 난 건 산지 얼마 안 된 물건도 미개봉 물건도 모두 가격을 반이나 후려쳐서 팔았다는 거였어요. 그 돈이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집에서 남편에게 이야기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날 빠르게 집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공기청정기가 사라졌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구입한 최신 제품이었거든요. 여보, 여기 있던 공기청정기 어디 갔어? 그거 팔았어. 어차피 별로 효과도 없잖아. 정말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어요. 그걸 자기가 왜 팔아?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야. 팔아도 내가 팔아야지. 그거 꼴랑 얼마 한다고. 돈 없어서 팔았어. 됐어? 당신이 매달 가져가는 돈 때문에 그렇잖아. 내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이래? 돈이 없냐고? 나 다시 일 시작하고 생활비 주는 것도 반으로 줄었잖아. 당신 월급은 다 어디다 쓰는 거야? 혹시 아직도 주식해?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폰을 빼앗아 확인부터 했어요. 그런데 주식에는 잔고가 0원이더군요. 가지고 있는 종목도 없고요.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주식도 도박도 안 하는데 돈이 없다니 이상하잖아요. 당신 밖에 살림 차렸어? 제 말에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더군요. 무슨 헛소리야. 그냥 돈이 좀 필요했었어. 내가 돈 어디다 쓰는 것까지 당신한테 말해야 해? 내가 산 물건 팔아치우는데 그걸 내가 몰라야 될 이유도 없지? 말해봐. 그 돈 다 어디다 써? 아니면 당신 혹시 잘렸어? 아니야. 아니라고. 에휴, 너하고 무슨 말을 하냐. 됐다 됐어. 말해보라고. 당신 가습기랑 밥솥도 당신이 갖다 팔았지? 그래, 내가 했다. 됐냐?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팔았다고 생색은. 나중에 갚아주면 될 거 아냐.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이 기분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잘 지내고 있니? 응, 엄마 무슨 일로 전화했어? 바쁜 일 아니면 내가 다시 전화할게. 아, 바쁜 건 아닌데 네가 꼭 알아야 될 일이라서 전화했는데. 무슨 일인데? 이서방이 좀 이상하지 않니? 얼마 전에 뜬금없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돈 좀 있냐고 묻더라고. 무슨 일로 그러냐고 했더니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너 첫 번째 결혼해서 그런 일로 이혼했으니까 좀 걱정돼서. 뭐? 투자? 그제야 남편이 뭘 하려는 건지 알게 됐어요. 도박도 아니고 주식도 아닌 투자. 당시 유행 중이던 코인이었죠. 설마 돈 빌려줬어? 돈을 왜 빌려줘? 나 돈 없다고 했지. 그런데 이서방 괜찮긴 한 거니? 모르겠어. 일단 알겠으니까 끊어봐. 혹시라도 아빠나 오빠한테도 잘 말해도 절대로 돈 주지 말라고.
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았어요. 제가 왜 첫 번째 결혼에 이혼했는지 다 아는 남편이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정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생각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서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돌아온 남편은 못마땅한 모습이었고 저는 가까스로 분노를 참으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돈 있으면 투자해주겠다고 했다면서? 그래, 어차피 당신한테 이야기하면 말 시작도 못하고 끊어냈을 거잖아.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먼저 말 꺼냈지. 당신 정신 나갔어? 내가 왜 저번 남편이랑 이혼했는지 몰라서 그래? 도박 중독이었다며.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언제 도박장 들락날락거렸어? 그 사람은 돈 갖다가 불법적인 일에 퍼부은 거고 나는 주식이랑 코인이라는 합법적인 일에 쓰고 있잖아. 코인이랑 주식이 불법이냐? 내가 말했지. 아무것도 모르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액부터 시작하라고.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잖아. 거기서부터가 문제인 거라고. 그리고 도박이랑 주식 코인이 다르긴 왜 달라? 똑같아. 소액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건 다 합법이지. 그런데 당신이 감당 못할 금액으로 다 퍼붓고 집안 세간살이까지 팔아가며 하는 건 중독이야. 도대체 코인은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코인도 그 미친놈이 하라고 하든? 그래? 그래, 그 친구가 알려줬다. 왜? 그래서 뭐가 문젠데? 당신한테 손 벌린 적 없잖아. 내가 내 돈 쓰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참견질이야? 아, 진짜 열받아서. 그리고 도움 하나도 안 되는 당신보다 훨씬 도움되는 친구가 그 친구거든? 내 친구 욕하지 마. 잘하는 짓이다. 친구 이야기는 그렇게 새겨들으면서 집안에 있는 돈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탕진하면서 와이프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지? 정신 좀 차려. 제가 아닌 친구를 감싸는 남편 놈을 보며 저 인간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이 보였던 얼굴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빛을 하고서요. 제발, 제발. 당신 진짜 중독이야. 이러다 나중에 어떡하려고 이래. 저는 거의 울부짖듯이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이 결혼만큼은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탁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내가 왜 중독이야? 당신 전 남편 같은 사람이 중독이지. 내가 대출 끌어다 코인에 넣는 거 아니잖아. 내가 쓸 수 있는 돈으로 하고 있잖아, 지금. 너 전 남편한테도 이런 식으로 굴었어? 전 남편도 사실은 별거 아니었는데 도박 중독인 것처럼 꾸며서 이혼했어. 중독이 뭔지 몰라서 그래? 있는 돈 다 끌어다 쓰는 게 중독이야. 지금 당신 꼴을 좀 보라고. 거기다가 우리 엄마한테 돈까지 빌리려고 했잖아. 당신 진짜 어쩌려고 이래? 결국은 안 빌렸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멀쩡한 사람 중독자 만드니까 기분 좋아? 너랑 대화하면 답답해 돌아버리겠다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할 거면 나한테 말 걸지 마. 저는 이미 남편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도돌이표처럼 되돌아올 뿐이라는 것도 깨달았죠. 그래서 남편이 아닌 시모에게 찾아갔어요. 시댁에는 시부는 출타 중이었고 시모만 집에 계셨어요. 저는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 그이가 이번에는 코인에 손을 댔어요. 제발 어머님이 뭐라고 해주세요. 이러다 진짜 집 다 말아먹겠어요. 제 말에 시모가 가만히 제 얼굴을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이없는 말 한마디를 하더군요. 예, 너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왜 그렇게 속이 좁니? 네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을까? 아내가 돼서 남편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막아서야 될 일이니? 너도 그렇게 말하지만 말고 남편 하는 일에 귀를 좀 기울여 봐라. 걔도 다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어머님, 가족을 위한 일이라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게다가 지금 집에 있는 세간살이도 다 팔아서 코인 할 돈까지 모으고 있다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어머님이 따끔하게 혼내주셔야죠.
내가 왜 그래야 하니? 그럼 네가 말해봐라.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저렇게 고생하는 아들한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니? 시모의 그 모습에 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저 모양이면 남편은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죠. 시부라도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만 지금 당장 시부는 없었죠. 어머님이 안 해주실 거면 아버님께 부탁할게요. 넌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니? 이제 그만 좀 설치고 다녀.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그렇게 눈치 보며 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난 절대로 그렇게 놔둘 생각 없어. 꼬우면 네가 나가. 우리 아들 이래라 저래라 조종할 생각 말고. 시모의 말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이혼을 생각했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2번의 이혼으로 제가 받을 사람들의 눈총이 너무도 큰 걱정이었어요. 남편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고요? 전 남편 일에서 깨달았거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중독은 절대로 못 고친다는 거요. 아시죠? 도박하는 놈은 손모가지 날아가도 한다는 거. 그 말 그대로예요. 중독이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거든요. 저와 함께 살며 제가 산 물건들까지 내다 팔 정도면 이미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쯤 되면 손절이 답이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나는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이 가진 코인이 얼마나 잘 될지 나는 상관 안 해. 그게 얼마나 뻥튀기 되든지 간에 나는 그 돈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그래, 내가 하자고 한 거야. 나 더 이상은 못 참으니까. 딴 건 바라지도 않아. 재산 분할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다만 이 집, 공동명의고 집값도 내가 반 부담했으니 집값 반은 나한테 줘. 처분을 해도 되고. 당신 지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먼저 아무 잘못 없는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내가 바람을 피웠어. 당신을 때리기를 했어. 나한테는 아무런 유책 사유가 없잖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를 지급해? 당신이야말로 위자료 나한테 지급해야 할걸? 그 말을 하는 남편놈은 이 상황에서 웃고 있더군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 위자료도 자기가 받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더군요. 그 착각을 바로잡아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돈에 눈이 돌아갔더라고요. 그 돈을 코인에 집어넣을 생각으로 가득 찬 남편놈을 보니 씁쓸하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이번에도 망쳤다는 생각부터 저놈은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맘대로 생각해. 나는 내 권리 주장할 거고 이혼 소송도 필요하면 할 거야. 당신 얼굴 더는 보기 싫으니까 나는 친정에 있을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놈은 열심히 돈을 빌리러 다니더군요. 카드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자동차 담보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애 물건 놔두고 온 게 있어서 2주 만에 집에 갔더니 수북하게 쌓여있는 고지서부터 시작해서 텅 빈 집안이 보이더군요. 이미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먹었더라고요. 가격이 나가는 건 전부 다요. 그걸 보면서 어찌나 기가 차던지 이혼하자 말한 게 정말 제 삶을 살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집만 챙겨서 밖으로 나왔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남편 사촌 형님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전화까지. 아니, 내가 좀 급해서 그런데 저번에 빌려준 돈 돌려주면 안 될까요? 갑자기 돈을 돌려달라니 당황했죠. 네? 무슨 돈을 말하는 건지. 왜? 그때 남편 통해서 빌려간 돈 있잖아요. 투자해준다고 들고 간 돈 지금 좀 필요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제 계좌로 보내셨나요? 그건 아닌데 남편 앞으로 보냈는데요. 저는 받은 바 없고 투자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 말을 했다면 제 남편이 가지고 있겠죠. 저한테 전화하셔도 그 돈은 못 돌려받으니
남편에게 말씀하세요. 그치만 돈은 와이프에게 있다고 하던데요. 제 금융기록 보여드릴게요. 전 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이 도박 중독으로 이혼해서 주식, 코인, 도박 이런 거 일절 안 하거든요. 만약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다면 제가 아니라 남편이겠죠. 뭐 때문에 제 이름을 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으니 남편에게 꼭 돈 받아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참던 화가 폭발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인간이 제 이름을 팔아서 돈까지 빌렸다는 사실이 진짜 참을 수 없었어요. 도박 중독자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저에게 이번에는 코인 중독자가 피해를 주려 한다는 사실이 진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고 열불나는 일이었어요. 결국 이혼 소송 결과 저는 위자료를 받게 됐어요. 남편놈은 제게 위자료와 집값의 반을 지불해야 했고요.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감당 안 될 만큼의 빚을 코인과 주식에 투자하는 남편을 법원에서 그냥 두고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막상 남편은 가진 돈이 아예 전무했어요. 제게 위자료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 남편놈이 대출을 미친 듯이 당겨서 받았더라고요. 이 와중에 집이 그나마 멀쩡했던 건 공동 명의였기 때문이었어요. 이름이 두 사람 걸려 있으니 대출 진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찾아보면 공동 명의라도 대출되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하긴 그렇게 하더라도 한 사람 지분만큼만 대출이 가능했겠지만요. 왜 우리 이혼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잘못됐다고.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이게 법원의 결정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코인 다 팔고 털고 나와. 그 돈만 있어도 당신 사는 데는 불편함 없을 테니까. 저는 정확하게 남편이 얼마를 코인에 넣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코인의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죠. 다만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언제 빼더라도 빨리 뺄수록 덜 손해본다는 걸요. 왜냐면 코인이 잘 되면 돈을 저렇게 빌릴 리가 없어요. 잘 되면 잘 된 걸로 불려서 또 하면 되니까요. 게다가 코인이 잘 되고 있었다면 제게 순이익을 보여줬겠죠. 아는 척 하지 마. 당신이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번에는 포기 안 할 거야. 저번에 주식할 때도 당신 때문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다 털어야 했잖아. 이번에는 절대 달라. 내가 받은 정보대로만 하면 2배, 아니 3배까지 뛸 거라고. 당신이나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돈 없다고 나한테 들러붙지도 말고. 남편의 그 말은 어디선가 들은 말이었어요. 전 남편이 딱 저렇게 말했거든요. 크게 한탕할 거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다. 그러고서 지금 살고 있는 꼴을 보면 정말 폐인이 다 된 채로 살고 있거든요. 저는 남편놈의 저 말에 의미를 둘 필요를 못 느꼈어요. 게다가 이 이혼을 빌미로 돈을 더 끌어다 쓰는 그 지독함에 제가 질려버린 거예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싶었어요. 저와 애라도 살아야 했으니 저 남자를 강제로 떼어냈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일 없고 난 그렇게 번 돈도 필요 없어. 일하는 걸 그런 식으로 다 털어먹고 싶다는데 내가 말릴 이유도 없지.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럴 필요도 없고 대신 우리 애한테 연락하지 마. 코인 중독자가 애 아빠라고 가르쳐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잘 되든 못 되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저는 모든 게 그냥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를 내고 싶은 마음도 그저 싹 사라졌죠. 지금이라도 이 사람을 설득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를 거라는 꿈 같은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 인간 설득이 될 단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끝냈어요. 이미 판결은 제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하라는 내용이었지만
남편이 그걸 들어줄지는 모를 일이었어요. 다만 그 집만 팔면 어떻게든 돈은 마련할 수 있을 테고 남편도 영 돈이 없으면 코인을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2달 정도 지났나요?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마주치지 말자고 연락하지 말라고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하는 전 남편이 답답했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정말로 너무 만만하게 보고 시작한 것 같아. 당신이랑 우리 애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이혼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뜬금없이 전화한 남편놈은 수화기 너머로 질질 짜고 있더군요. 솔직하게 미안하다거나 불쌍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 뒤에 나올 말들이 대강 예상이 됐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주식이랑 코인은 다 털고 나왔어?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코인은 아직 하고 있어. 지금은 똥값이지만 언젠가는 오른다고. 나는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 다른 종목들 다 사라져도 그것만은 끝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밀어줘야지.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나는 당신이 코인이나 주식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당신이랑 다시 만날 생각 없어.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지 말고. 잘 들어봐. 내가 당신한테 줘야 할 돈들이 좀 있잖아. 그런데 지금 내 형편으로는 바로 다 갚지는 못해. 그래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코인만 잘 되면 당신 거부터 갚을 거긴 한데 좀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재결합을 말하더니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으니 이번에는 연장을 요구하더군요. 연장 정도야 해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저놈은 돈이 생기면 무조건 코인부터 할 놈이라는 거였어요. 나 당신이 돈 안 주면 강제로 받도록 법원에 신청할 거야. 그렇게 되면 당신 월급 봉투부터 먼저 잡히는 거 알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애써봐. 간단한 방법 있잖아. 집 팔아서 나한테 집 반값이랑 위자료 주면 우리 사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야. 그러면 집을 완전히 당신한테 넘기게 되는 거잖아. 그럼 넘겨야지. 당신이 지금 줘야 할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은 당신이 잘못했으니 나한테 주라는 거거든? 여전히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지? 왜 네가 돈 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 거봐. 당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잖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도박 중독자 피했더니 이번에는 코인 중독자야?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결혼한 2사람이 다 이런 남자냐고. 결국 화가 나 소리를 빽 지른 저는 지끈거리는 이마를 꾹꾹 눌러댔어요. 절대로 주식 같은 거 안 할 것처럼 생긴 사람도 투자를 하게 되다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조차 감이 오질 않더군요. 그리고 제 화가 꽤나 잘 통했는지 남편놈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줍잖게 아는 척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런 뻔뻔한 사람은 아니라서 다행이었죠. 그런데 그 뒤로 시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시부는 그나마 남편의 코인 중독을 걱정하던 분이셨는데 제게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며느라가 내가 아들놈 잡아다가 절대로 허튼짓 못하게 단단히 일러둘 건데 다시 집에 돌아올 생각은 없어? 아버님 생각은 고맙지만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은 이미 제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놈이 늦바람에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 내가 단단히 일러두고 정신 차리도록 만들면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할 거다. 이렇게 헤어지는 건 너한테도 아들한테도 안 좋아. 시부의 걱정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었고 제 입장까지 생각해주는 아주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부의 노력도 길게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시부를 이유로 돌아가봤자 그 집에는 시모가 있잖아요. 열심히 아들 일탈을 도운 시모가요. 아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는 시모의 말이 턱하니 걸리더군요. 죄송해요, 아버님. 전 제 아이를 코인 중독자 아이로 키우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난을 물려줄 생각은 더더욱 없고요. 그러니까 더
더 이상 제게 전화하셔도 의미는 없을 거예요. 이번 이혼 후에는 죽을 때까지 혼자 애 키우면서 살 예정이거든요. 애 보고 싶을 때는 말씀하세요. 아버님 혼자만 오시는 거면 애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는 끊었어요. 그 뒤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어요. 시부는 남편의 집을 팔도록 강요했더라고요. 안 팔고 어떻게든 돈을 빼려고 용쓰다가 시부에게 들킨 남편은 결국 시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고요. 허튼 생각은 하지도 못하도록 시부에게 감시를 당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완전히 거짓골이 다 되어 있더군요. 남편은 사무직으로 양복을 입고 회사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본 그 사람은 작업복을 입고 공사장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제 눈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용직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남편의 직장만큼 돈을 많이 주지는 않았거든요. 사무직이라도 꽤 잘 버는 직장이었는데 왜 그만뒀나 싶었는데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남편 사촌에게 돈 갚으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남편은 제 이름을 팔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녔더라고요. 그렇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빌린 돈들이 꽤 규모가 커진 데다가 그렇게나 고대하며 기다리던 코인도 완전히 폭삭 망해서 그 코인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일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에 팔았으면 조금이나마 건질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기댈 곳이 아예 사라진 남편 놈은 가지고 있던 집부터 팔아서 제게 주고 나머지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일을 그만두고 나온 퇴직금을 받아 빚을 갚았다고 하더군요. 참 웃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처음부터 제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고 멀리 돌아갈 일도 없었을 텐데 결국 그렇게 직장 그만두고 다른 직장 들어가려 해도 나이는 많고 그렇다 할 경력은 없는 상태라 같은 직군에서는 취직할 곳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결국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하기로 한 모양이었죠. 세상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떡상했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밑에 들어가는 이런 소시민들의 돈이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같은 마인드가 사람을 집어삼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누라며 자식이며 다 내팽개치도록 만들어버리고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어쨌든 저는 신혼집이었던 집 한 채만은 제 것으로 만들어 아이랑 잘 살고 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공동명의 같은 거 없었거든요. 제가 30% 정도 부담을 했음에도 첫 번째 남편 이름으로 해놨었죠. 그랬더니 결국 남편은 그 집마저 다 날려버렸더라고요. 담보대출 한도 끝까지 꾹꾹 눌러담아 다 빼먹고 결국은 제게 줄 위자료도 제대로 갚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 최대한 제 지분을 넣어서 공동명의로 집을 산 거예요. 공동명의라면 몇 개의 대출기관에서는 상대방의 허락 없으면 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아니면 대출 한도가 확 줄여준다든지 그렇더라고요. 이 집 하나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집을 살 때 내 지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공동명의로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거예요. 한번 크게 당해본 경험자가 하는 말이니까요. 주식, 코인 중독자 남편과 재산 없이 이혼하게 된 것도 열받는 판국에 집마저 날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집만 있으면, 아니 최소한의 미천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두 번째 이혼을 하고서는 많이 힘들었어요. 초혼도 아닌 재혼을 해서 또 이혼한 거였으니까요. 사람들이 제 탓이 클 거라 예상하며 물어뜯었죠.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주변 사람들도 제 결혼에 대해 대충 알고 있고 저를 이해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는 공주병 말기에 거짓말쟁이가 있었나요? 아니면 능력도 안 되는데 일만 벌리고 수습은 하지도 않는 그런 뻔뻔한 사람은 없었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장 5년을 시달리며 살아온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예요.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부슬거리고 머리로 피가 몰리는 기분이네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하시나요? 바로 저의 시무와 시부였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서 남편이라도 정상적이었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저에게는 그런 작은 행운조차도 없었죠. 남편은 그런 시부모의 성향을 골고루 이어받았거든요. 제가 제 결혼이 사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결혼 전에 남편은 정말 제게 잘해줬어요. 정말로 딱 결혼식 전까지만요. 남자가 결혼하면 바뀐다고들 하잖아요. 그냥 옛날 사람들 말인 줄 알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사람과 결혼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너무 잘해줬거든요. 혼자서도 잘했고 제 탓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건 이혼하기 직전까지도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긴 했죠. 시댁과 관련된 일에서는 칼 같은 면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가 시댁에 잘하기만 하면 남편도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싸고 도는 시부모님들이 문제덩어리였거든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 커플로 우리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 5년 차에 저는 그 시댁과의 마찰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시모가 공주병 말기에 어떤 일이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혼 직후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신혼여행 직후 인사하러 들른 시댁에서 시모가 처음 한 말은 고생했니 잘 왔다가 아니었거든요. 그래, 이제 너도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 한 사람 몫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단다. 그러니 이번 주말에 우리가 먹을 밑반찬과 요리를 몇 가지 해오거라. 저는 당황했어요. 시댁에 잘하기로 마음먹긴 했지만 이렇게 바로 이런 일을 시킬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네, 어머님. 혹시 못 드시는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 말뿐이었죠. 그렇게 말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에 대해 말했죠. 나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게다가 일도 하는데 주말마다 음식을 해오라고? 아, 진짜.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해서 식이라도 좀 늦춰줄 수 있을까? 대학 때 독립해 자취를 하며 일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제가 요리에 익숙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요리를 잘하지도 못했고요. 자신감도 없었지만 실제로도 시간도 없었어요. 제 직장은 주 5일이 아니라 주 6일이었거든요. 토요일까지 나가야 하는 일에 시모의 그 말은 제게 있을 작은 여가 시간마저도 가져가겠다는 말로만 들렸거든요.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 나 학교 보내려고 안 해본 일 없을 정도로 많이 하셨고. 그래서 나 결혼하고 나면 일 그만두신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 어머니가 쉬고 싶은 거니까 며느리가 된 자기가 고생 좀 해줘. 솔직하게 이 말이 정말 어이없게 들렸거든요. 고생을 한 어머님께 도움을 주고 싶다는 남편 말은 이해가 됐어요. 친정엄마가 그렇다면 저도 도움을 주고 싶을 때니까요. 그런데 왜 자기가 안 하고 나한테 그걸 시키려는 거죠? 왜 제가 이해를 하고 고생을 해야 하느냐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일단 입을 닫았어요.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성격이 원래 그렇게 호전적이지는 않아서 싸울 일은 만들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거든요. 생각한 대로 내뱉으면 분명 싸우게 될 것이고 결혼한 지 한 달, 아니 한 주도 안 된 우리가 싸우면 분명히 이 결혼을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겨우 참았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부터 저는 시무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밑반찬 몇 가지와 잡채, 불고기 등을 해서 시댁으로 갔어요. 요리 솜씨에 자신이 있는 건 아니라서 불안했지만 그래도 요리를 완성했다는 보람은 있었거든요. 일요일에 오전 내내 만든 음식을 들고 오후에 시댁에 가서 저녁밥을 먹기로 했어요. 제가 만든 반찬들이 가득한데 시무가 음식을 먹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반찬은 간이 짜고 국은 싱겁고 요리는 맛이 없네. 넌 도대체 친정집에서 뭘 배운 거니? 이걸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는 거야? 너희가 먹는 거 아니라고 건성으로 요리했어? 조곤조곤 큰 소리도 내지 않고 잔소리하는 시무를 보며 꼭 화를 참았어요. 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도 열받았지만 흥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님, 제가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계속 일을 하는 바람에 요리를 배울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참아주세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반찬 가게에서 사올게요. 누구는 일 안 하니? 나도 평생을 일했어. 지금 좀 쉬는 것뿐이지. 요리를 배울 시간이 부족해? 부족하면 열심히라도 해야지. 뭐니 이게? 크기는 다 제각각에 간도 제각각. 요리에 기본이 안 되어 있지 않니? 그리고 반찬을 왜 사서 와? 너 돈이 그렇게 차고 넘쳐? 아니면 힘들게 돈 버는 우리 아들 더 힘들게 하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시무가 반찬에 오라는 말이 곱깝게 들려서 사온다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은 태산이었지만 또 참았어요. 시부도 남편도 여기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시무는 그런 제가 풀이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미친 듯이 몰아붙이더라고요. 정작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지만요. 다음부터는 음식을 사가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반성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일요일 오전에 우리 집에 와서 음식 만들어.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 정성스럽게 만들 수 있겠지. 제 계획이 산산조각나는 말이었어요. 게다가 일주일 중 일요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저는 급히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런데 남편이 모른 체 하더군요. 결국 알겠노라 답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일주일에 6일 일하는 사람이 나야. 꼭 하나만은 휴일을 뺏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거냐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 좀 해봐. 내가 무슨 말을 해줘? 당신이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우리 엄마 고생하셔서 자기한테 부탁한다고. 하겠다고 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 나랑 결혼한 이유가 당신 어머니 고생한 거 나한테 보상받으려고 그런 거야? 무슨 말을. 내가 왜 그런 이유로 당신이랑 결혼을 해? 그런 거 아니야. 당신도 진짜 너무하네. 그냥 이해만 좀 해달라고 했잖아. 이해는 해. 이해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려는 건 좀 아니지. 뻔히 주 6일 일하는 거 아시면서 왜 그러시는 건데? 그리고 당신이 내 사정 뻔히 알면 안 된다고 말이라도 해주던가. 어머니 힘든 거 이해하는데 왜 그 보상을 나한테 시키냐고. 당신이 직접 하면 되지. 며느리가 식모야? 내가 당신네 집 하느야 뭐야. 결국 시모 편드는 남편 때문에 저의 인내심은 극에 달했고 큰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죠. 제가 이렇게까지 화내면 남편도 화낼 거라 생각했는데 무슨 일인지 답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예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아무 일 없이 행동하더라고요. 제 말을 싸그리 무시하는 것만 빼면요.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 저도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했어요. 참는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상대방이 나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아예 음식을 엉망진창으로 했어요. 아니지, 모양은 예쁘게, 맛은 더럽게 없게 만들었죠.
짜고 맵고 신 음식들을 골고루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부른 이유는 따로 있더라고요. 제게 집안일까지 시키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땀 뻘뻘 흘리며 세면대며 싱크대며 청소하는 사이에 시모는 소파에 누워서 얼굴에 팩 붙이고 드라마 시청을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식모라도 되는 양 말이죠. 그래서 청소도 중간부터는 대충 했어요. 화장실 청소할 때 일부러 변기 닦던 솔로 세면대 닦고 샤워부스 닦고 다 했거든요. 그걸 보던 시모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얘, 너 변기 닦던 솔로 세면대를 닦으면 어떡하니? 아, 어떻게 청소에 기본도 안 된 애가 시집을 갈 생각을 해? 아이고, 며느리를 잘못 들여도 한참 잘못 들였어. 어떻게 저런 게 들어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놔? 할 줄 아는 게 어째 하나도 없는 거야? 죄송해요. 시키는 일이 많아서 빨리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세탁기랑 건조기도 봐야 하는데? 저는 일부러 염장 뒤집어 놓듯 웃으며 이야기하고는 급한 척하며 세탁기 쪽으로 갔죠. 그리고 시모에게 크게 소리쳤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검은색 바지랑 흰색 옷을 같이 빨았는데 물이 들었어요. 아, 건조기에 넣었던 아버님 바지도 줄어들었는데 어떡하죠? 제 말에 시모가 또 후다닥 달려와서는 한참을 소리쳤어요. 너 일부러 이러는 거니? 세탁기에 색깔 빨래 따로 하는 건 기본이잖아. 그리고 건조기 돌릴 때도 안 되는 것부터 확인하고 넣었어야지.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밑반찬에 요리며 화장실 청소, 싱크대 청소, 빨래까지 하려니 정신이 없었네요. 그러게 왜 일요일에 약속을 잡아? 일요일은 시댁 오는 날이라고 내가 말했지? 그런데 제가 6일을 일을 하니까 약속 잡을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저녁에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기로 해서 뺄 수 없거든요. 넌 네 가족만 중요하고 우리는 중요하지도 않니? 우리하고 한 약속이 먼저지. 네 아버지 생신 축하면 다른 날 해주면 될 걸 왜 굳이 일요일 저녁으로 시간을 잡아? 그리고 너 매번 맞벌이로 하는 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가 도대체 얼마나 번다고 생색이야? 며느리 복도 없는 내가 잘못이지. 어머님이랑 제가 언제 약속을 했나요? 어머님은 저한테 그냥 오라고만 하셨잖아요.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에는 약속을 잡을 거니까 그날은 좀 빠질게요. 선약이 있으면 빠져도 되는 거 맞죠? 야, 너 지금? 시모는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는지 말도 잊지를 못하더군요. 하긴 속으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치만 제가 그 욕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님은 며느리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매주 반찬 만들어 오는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다고요? 그럼 다음 주는 좀 쉴게요. 어머님이 알아서 음식 만들어 드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는 생각보다 지금 이 순간의 개운함이 더 컸죠. 어른한테 대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상황이었으니까요. 시모의 저런 모습들이 저를 교육시키려 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요. 그런데 그게 며느리인가요? 그건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잖아요. 저는 시모의 그런 횡포에는 맞춰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와서 저한테 한바탕 쏟아내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가 알아놓으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는 당신이 어머니한테 도를 넘은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야? 도를 넘은 말? 당신은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도 넘은 말 내뱉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하더군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도가 넘는 말에 대는 그런 여자로 보이냐고. 남편은 제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남편이 흥분하면 그걸 가라앉히는 게 항상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도가 지나친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는 싸울 거리도 주지 않았기에 저희는 연애 기간에도 남들 다 아는 사랑 싸움 한 번 한 적 없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 남편은 제 말에 당황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시잖아. 어머니가 나한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어머님한테 나쁜 소리 했다 그러셔? 오해가 있겠지. 아니면 당신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말을 했다거나 그런 일도 있으니까.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결국 제 입에서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문장이 튀어나왔죠.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잘 모르겠다는 어색한 표정을 짓더군요. 오늘이 무슨 날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건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막말을 해서 그런 거고, 솔직히 당신이 오늘 기념일 때문에 화가 났었어도 어머니한테 화내면 안 되지. 솔직히 당신 요즘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하잖아. 너무해? 지금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너무하다는 말 한 거야? 진짜로 너무한 게 누군데? 당신 오늘 우리 아버지 생일인 거 정말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네 어머니 마음 아파 알아놓은 것만 눈에 들어오고 네 장인어른 생신은 아예 머릿속에서 삭제했어? 너한테 내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뭘 했는 줄 알기나 하고 나한테 따지는 거야? 음식에 청소까지 시키길래 오후에 아버지 생신이라고 빨리 가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알기나 하냐고. 시댁 일이 선약인데 왜 약속 잡았냐고 따지더라. 그게 내 오해야? 어? 정말 분노의 샤우팅이었죠. 그렇게 제가 소리 지르자 남편이 조용해졌어요. 자기 생각에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알고 나니까 좋아? 왜? 또 나한테 따져봐. 큰 소리 치면서 말해보라고.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 나 절대로 시댁 안 갈 거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해주면 돕는 신용이라도 하던지, 미안하다, 잘했다, 수고했다 말이라도 해주던지. 사람을 식물마냥 부리고는 뭐? 며느리 복이 없다고? 정말로 며느리 복이 없다는 게 뭔지 알려줄까? 결국 제 선언과 함께 저는 시댁에 들리지 않았고 시모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모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죠. 솔직히 내지르면서 불안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참고 사는 건 정말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이러다 진짜로 붙잡혀 살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불안해하면서 벌인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뒤에 올 일들은 더 나빠졌어요. 결혼 5년 차에 상황이 정말 급변하게 됐거든요. 여보, 우리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을래? 당신 화도 이제 좀 가라앉았고 어머니도 당신에게 미안해하고 있고. 합가하자고? 그건 절대 못해. 같이 살면 싸우기만 할 거야. 솔직히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무슨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반대야. 일단 들어봐. 당신도 합가하는 게 더 편할지도 몰라. 우리 애도 아직 어린데 애 봐주신다고 하시잖아. 솔직히 애 키우느라 돈도 많이 드는데 같이 살게 되면 돈도 아끼고 이점도 많다고 생각해. 맞는 말이긴 했죠. 육아휴직 동안은 제가 애를 볼 수 있었지만 버는 돈이 얼마 안 되니 저축해둔 돈은 다 써버렸고 다시 일은 하러 가야 하는데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기에는 애가 아직 어렸으니까요. 분명 시무가 도와주면 수월한 면도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시무와 제 궁합이 정말 최악이라는 게 문제였죠. 저는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었지만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과 각종 시댁 경조사에까지 가지 않겠다고 말한 건 아니었어요. 주말마다 오라고 했던 일을 가지 않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 기강을 잡으려고 텃세를 부리려고 했던 시무가 다른 쪽으로 저를 괴롭히게 됐다는 점에 있었어요. 보통 어른들 보러 갈 때는 점잖게 꾸미고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꾸미고 올 때마다 시무가 제 물건을 탐내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방이었어요. 그 가방은 제가 신혼여행 돌아오면서 큰맘 먹고 산 가방이었거든요.
그걸 달라고 하시더군요. 가져갈 가방이 없다면서요. 저는 당연히 당황하며 급히 돌려 말했죠. 신혼여행 기념으로 사온 거니 다음에 다른 가방으로 제가 직접 선물해 드리겠다고 말이죠. 솔직히 돈이 아까운 것보다는 추억이 있는 가방을 시모에게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못 주겠다는 뜻을 내비추자마자 시모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또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걸 듣고 있던 남편이 제게 자기가 가방 다른 거 사줄 테니 그걸 시모에게 주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결국 그 추억이 담긴 가방은 시모에게 넘어갔죠. 그런데 그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제 액세서리며 화장품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막무가내로 달라며 때를 썼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시모 나이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려 보이는 것들도 무작정 달라고 용을 쓰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시댁에 갈 때는 허름한 옷에 오래된 것들만 착용하고 다녔거든요. 만약 합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물건이 온전히 제 것이 되기는 할까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합가에 필사적으로 반대했거든요. 남편에게도 말했죠. 당신 모르지? 내가 시댁 갈 때마다 왜 그렇게 허름하게 다니는지. 어머님이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뺏어가시니 아끼는 물건이나 새 물건은 절대로 가져가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합가? 내 물건이 남아나기는 하겠어? 그렇다고 그런 일들을 당신이 막아주지도 않을 거잖아. 매번 어머님이 죽는 소리 하면 나중에 새 걸로 사줄 테니까 어머님 주라고 해놓고는 한 번도 사준 적 없으면서. 제 말에 다 맞는 말인지라 남편도 아무 말 않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합가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받고 그 일은 끝난 듯 보였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한 달 뒤에 남편이 와서 다시 합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이미 다 끝난 이야기야. 왜 자꾸 합가 이야기 꺼내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 암 걸렸어. 얼마 전에 건강검진 갔다 왔는데 암이래. 그런 어머니한테 혼자서 밥 차려 먹으라고 어떻게 그래. 당신이 좀 도와줘. 응? 암이라는 이야기에 저도 덜컥 겁부터 났어요. 요즘 세상에 암이 그리 희귀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죽을 병에 가까운 이미지이긴 하잖아요. 많이 안 좋으셔? 생각보다 안 좋다고 하더라고. 대신 집에서 잘 챙겨 먹고 잘 쉬어야 치료도 잘 된다는데.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드시잖아. 아버지도 사업하시느라 여기저기 바쁘시고.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저는 고민했지만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모가 밉지만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애처로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알았어. 그럼 우리 집 내놓고 팔리면 들어가자. 그 전까지는 주말에 가서 어머님 도와드릴게. 저는 합가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편은 고맙다며 그 다음날 바로 집을 부동산에 내놨죠. 결국 신혼초대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주말마다 시모 수발 들러 시댁에 갔어요. 3주째 되는 날 시모는 시부와 남편과 함께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항암 치료를 하러 가게 됐어요. 3박 4일 일정이라기에 별 의심 없이 보내놓고 저는 시댁 청소에 돌입했어요. 암 환자에게 더러운 집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부 책상을 청소하다가 시부가 진 빚의 존재를 알게 되어버렸죠.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번이나 사업 종목이 바뀌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시부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는 백수인데 며느리 복이 그래서 사업한다고 속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훨씬 나을 뻔했더라고요. 시부가 가지고 있는 빚이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매달 그걸 어떻게 갚고 있는지조차 이해가 안 갈 만큼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또 한 번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시부의 빚이 곧 우리의 빚이 될 날이 다가올지도 모르니까요. 게다가 시모는 죽을 날 받아놓은 환자고. 그렇게 생각하니
진짜 지금 하는 청소도 왜 하는가 싶을 정도로 의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딸, 요즘 많이 힘들지? 힘들긴 한데 뭐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내일 너희 아버지랑 제주도 가잖아. 너희 오빠 가기로 해놓고는 못 간대서. 혹시 너 시간 괜찮으면 같이 갈래? 기회이긴 했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4일 동안 집에 오지 않을 것이고 저와 아이 둘이서 친정 부모님과 1박 2일 정도만 있다 가더라도 기분 전환에는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가서 부랴부랴 준비했어요. 사실 원래는 제가 가기로 한 거였어요. 시모가 아프지만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날짜 딱 맞춰서 시모가 병원에 가줬으니 저에게는 다행인 상황이잖아요. 평일에다가 성수기가 아니었던지라 티켓은 다행스럽게도 남아있었고 저는 아이와 둘이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로 떠났어요. 두 분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제가 고생하는 거 알고 계셨는지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그런 부모님한테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두 분 따라다니며 사진사를 자처하고 있었는데 폰 카메라 너머로 제 두 눈을 의심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외손주와 함께 있는 부모님 너머로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 시모와 시부 그리고 남편의 모습이 제 카메라에 찍힌 거죠. 저는 동영상으로 그 광경을 계속 찍었어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시모 시부 남편이었어요. 그제야 제가 당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모가 암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더라고요. 합가를 위한 거짓말. 게다가 이번에는 남편도 그 계획에 한몫했다는 거에 제가 더 배신감을 느낀 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합가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남편이 술을 쓴 거예요. 시모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한 거짓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남편과 시댁 덕분에 알게 됐어요. 당장 가서 따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내일로 끊어놨던 표를 모레로 바꿨죠. 일정을 더 길게 잡고 저는 잠수를 탔어요.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시부모와 남편이 제게 거짓말하고 떠난 지 4일째 되던 날 오후부터 남편에게서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군요. 문자도 계속 들어왔어요. 화를 내는 문자였어요. 어디냐, 집을 이 꼴로 해놓고 어딜 간 거냐, 엄마 아픈데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등등. 되지도 않은 거짓말을 들먹이며 저를 찾는 남편 새끼 연락은 모조리 다 씹어버렸어요. 대신 평소에 하지 않는 SNS를 열심히 했어요.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그러자 남편님은 더 화를 내며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남편 새끼 화를 어느 정도 돋군 후에 저는 남편님에게 문자로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줬어요. 시부모와 남편이 제주도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모습이 찍힌 걸로요. 제가 그걸 보내고 나자 남편의 연락은 결이 바뀌었어요. 오해가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남편놈이 급한지 계속 그렇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답을 하지 않았고 친정 부모님과 느긋하게 돌아왔어요. 돌아온 날은 화요일 낮이었고 당연히 남편은 일하러 가고 없었죠. 저는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제 물건부터 챙겼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것도 챙겼죠. 그렇게 짐 다 챙겨서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친정에는 엄마가 제 방을 만들어뒀어요. 제주도에서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엄마가 무척 화내며 무조건 제게 돌아오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미친 듯이 연락이 오더군요. 당연한 일이었죠. 마누라랑 애 집만 쏙 빠져나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 미친 듯이 연락이 온 거죠. 저는 태연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20통의 전화를 무시하고 받은 전화였어요. 여보,
도대체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된 거야? 그리고 집에 있던 짐은 다 어디 갔어? 어디 가긴? 다 뺐어. 나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으니까 사진 봤으면 이유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지? 여보, 잠깐만. 나도 할 이야기 있어. 그러니까 일단 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해.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알았어. 그러면 시댁에서 볼래? 어차피 두 분도 아셔야 할 일이고 두 분도 무관한 일도 아니니까. 저는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가니 시모와 시부, 남편이 앉아있더군요. 여보, 어서 와.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이 왜 필요해? 난 내가 본 것만 믿어.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이 항암 치료 간다더니 병원이 아닌 제주도에서 찍힌 거. 이제 곧 죽을 사람이라면서 제주도에서 열심히 놀고 계셨지. 그리고 당신은 열심히 사진 찍고 있었고. 여보, 미안. 남편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시모가 제게 표독스런 얼굴로 말하더군요. 네가 왜 미안하다고 하니? 전부 다 저 애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처음부터 내 말 잘 듣고 시댁에 충실했으면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어. 네가 뭔데 우리 귀한 아들을 추궁하는 거야? 네가 뭐가 잘났는데, 응? 언제 제가 잘났다고 했어요? 어머님 아들이 못난 거겠죠. 마누라 시댁 식모로 드리려고 열심히 거짓말해서 합가까지 하도록 만드는 남편이 어딨어요? 암에 걸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넘어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당신 혼자서 같이 살아. 나랑 내 아들까지 그 거짓말에 끌어들이지 말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세상에. 거짓말하는 것도 어쩜 그렇게 모자가 똑같을까?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어른이 어른 같아야 말이죠. 어디 가서 말하고 싶으면 실컷 하세요. 저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를 식모처럼 부리고 싶어 안달이 나서 암 걸렸다는 거짓말로 쇼를 하는 바람에 내가 이혼했다. 이렇게 말해줄 테니까. 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런 말다툼은 그만하시죠. 저도 여기 온 이유 따로 있어요. 여기 온 이유? 당신 나랑 대화하려고 온 거 아니었어? 내가 당신이랑 대화를 왜 해? 당신 입에서 나올 거짓말들을 어떻게 믿어? 당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까지 할 정도면 어떤 거짓말인들 못하겠냐고. 앞으로도 당신 말 들을 생각은 없고 내가 여기 온 건 내가 어머님한테 뺏긴 거 돌려받으러 온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시모 드레스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뒤에서 시모가 와서 말렸지만 시모를 뿌리치고 제가 찾던 것을 다 골라 가져왔어요. 지금 제가 가져온 거 어머님한테 뺏긴 제 물건이에요. 남편이 나중에 똑같은 거 사주겠다고 하고 사준 적 없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가져가는 게 계산에 맞는 거죠? 안 된다. 그건 네가 나한테 준 거야.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줬으면 그만이지. 그거 다 내 거라고. 건들지 마. 이 망할년 같으니라고. 어머님 거 아니고 제 거거든요. 저는 준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강제로 뺏긴 거예요. 그리고 그거 산 돈이 다 제 월급에서 나온 돈이거든요. 못해도 1,000만 원 되는 금액을 썼는데 그럼 현금으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망할년? 누가 망할년인데요?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겠죠. 며느리를 식모처럼 부리고 결국에는 거짓말까지 줄줄이 해대는 사람이 망할년이 더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이 말해봐. 똑같은 거 사준다고 해놓고 입 싹 닫았잖아. 이거 놔두고 가면 당신이 현금 나한테 줄 거야? 남편이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저는 한숨 쉬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봤죠? 남편이 현금으로 안 주는 거면 제가 직접 가져가는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나이값 좀 하세요. 이런 거 가지고 다닌다고 어머님 나이가 30대로 돌아갈 줄 아시나 본데 그거 완전한 착각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 가방은 어머님 쓰시던지 버리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시모에게 던진 것은
제일 처음에 시모에게 빼앗긴 가방이었어요. 신혼여행 기념으로 샀던 가방이요. 처음에는 그걸 제일 먼저 돌려받고 싶었는데 이제 필요 없게 됐거든요. 그 가방의 가치는 신혼과 사랑의 추억이었는데 이제 그딴 거 없어졌으니까. 저한테 휴지 조각보다 못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가지세요. 필요 없으면 버리시고요.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한 듯 저한테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 진짜로 이혼 생각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한 건 정말 잘못했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거 한 번으로 이혼은 너무하잖아.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기회? 기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정도로 큰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으면서 기회? 난 사기꾼한테 기회를 줄 정도로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 지금 당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거 꾹 참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내 성질 돋구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 제가 화내는 걸 처음 목격한 남편이 너무 놀란 나머지 딸꾹거리며 제게서 물러서더군요.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거든? 사람이 좋게 넘어가려니까 호구로 보고 지랄이야. 누군 화를 못 내서 가만히 있었겠어? 똑똑히 들어. 나는 절대로 당신 용서 못해. 아니? 안 해. 남편을 향한 막말에 시모는 거의 졸도하듯 주저앉았고 저는 그 사람들 다 놔두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그러고 이혼 소송이 진행됐어요. 애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군요. 제게 호되게 욕을 얻어먹은 남편놈은 그때 제 모습에 놀란 건지 이혼을 최대한 빨리 하려 노력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갑자기 저 자세로 나온 이유가 궁금해서 만나러 갔는데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이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나는 여전히 당신 사랑하고 이혼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저는 이 사람이 뭐 잘못 먹었나 싶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떠봤죠. 무슨 일이길래 또 양념을 쳐? 나 당신이랑 절대로 같이 안 살아. 내 인생에 당신은 해로운 인간으로 확정됐으니까.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절대로 합가 이야기 꺼내지도 않고 어머니도 내가 잘 막을게. 제 부모 이야기라면 껌뻑 죽던 인간이 저런 말을 하니 흘려들을 수 없겠더라고요. 사실대로 말해봐. 무슨 일 있지? 나한테 그만큼 욕 얻어먹었으면서도 재결합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뭐가 터져도 크게 터졌나 본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암 걸리셨어. 폐암. 암? 또? 이번에는 아버지 암이야? 정말 레파토리 지긋지긋하네. 이젠 암 말고 다른 병명 꺼내야 하지 않아? 그거 이미 약발 떨어진 지 오래거든?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아버지 안 걸렸는데 집에 아버지 보살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더러 재결합해서 수발이나 하라고? 내가 미쳤어? 설사 당신 말이 진짜라도 내가 왜 해? 수발 둘라는 건 아니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이 집을 좀 맡아주면 안 될까 해서. 낮에는 어차피 어머니가 병간호 할 거고 저녁에는 내가 갈 거야. 그런데 그러면 내가 쉴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집에서 밥도 좀 해주면 나도 편할 거고. 솔직히 어머니가 제대로 병간호를 못하니까 매번 내가 불려나가거든. 게다가 지금 집에 일 생긴 것도 내가 다 떠맡게 돼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해. 그래서 네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 나더러 다시 돌아와서 그 일 좀 나눠해라. 그 말이지? 진짜 사람 참 안 변하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그대로인지 모르겠네. 내가 왜 당신 대리효도를 해야 하는데? 못하겠으면 포기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붙잡고 있어? 애초에 그 이야기가 진짜도 아니겠지만, 그리고 아무리 봐도 내가 손해잖아. 당신이 손해볼 일 아니야. 그냥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나도 힘낼 수 있고 아이도 아빠 곁에서 더 안정적으로 클 거고. 헛수작 부리지 말고 그냥 가.
나한테 부탁해서 될 일 아닌 거는 알고 있지? 효도를 하고 싶으면 네가 직접 가서 해. 당신은 그게 문제야. 알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매번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잖아. 그리고 나는 당신 이야기 못 믿어.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크게 거짓말한 사람을 다시 믿는다는 게 더 어려운 일 아니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 말 못 믿어. 그리고 당신 말 따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삽질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나 찾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버려두고 나와버렸어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반응하던 마을 사람들의 기분을 알 것 같았죠. 누가 저 말을 믿겠냐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수소문을 봤더니 시부가 진짜로 암에 걸리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무가 시부 수발을 드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남편놈이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이야기한 게 아니란 것도 알았죠. 이혼 전에 제가 발견했던 시부의 빈말이에요.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돈 빌리는 바람에 생긴 빚이었는데 전 남편이 그걸 갚으려고 현재 2잡 3잡까지 뛰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같이 살던 집까지 팔았는데도 그 빚이 충당이 안 돼서 결국 저녁과 야간 시간대에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 소문을 들으니 남편놈이 제게 와서 그렇게 애절하게 말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부가 벌려놓은 일도 수습해야 하는데 시모는 아예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자기 얼굴만 보며 꾸미기 바쁘니 남편놈이 속 답답한 것도 이해가 되긴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도와줄 일은 아니죠. 저와 남편은 이제 남남이잖아요. 남의 집 사정에 왜 발을 들이겠어요? 어쨌든 시모는 결혼 초부터 군기 잡으며 자기 수발 들도록 만들려다가 결국은 본인이 직접 수발 들게 됐어요. 며느리 합가시키려고 암 환자 흉내내더니 결국은 진짜 암 환자 수발을 들게 됐으니 이 정도면 정말 자기가 뿌린 씨앗이죠. 그게 아니라면 천벌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아들과 그 집에 나와서 아무쪼록 잘 살고 있어요. 솔직함을 더하자면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만약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 수발과 사업빚이 모두 저에게도 돌아왔을 거라는 생각에 오싹하긴 하더군요. 지금의 시댁 상황을 생각하면 순탄하지 않았던 그날들도 감사해야 할 날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은 그런 힘든 일들도 다 지나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거든요. 친정과 친구들이 제일 많이 도와줬어요. 혼자 애를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컸다고 생각해요. 만약 홀로 되는 것이 두려워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발바닥에 땀나도록 고생하고 있던 건 제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만약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거나 시부모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았다면 그 고생마저도 기꺼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그 집안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든 건 명백하게 시부모의 남편이었잖아요. 제게는 그 사람들 위해 저를 희생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아픈 시부를 놔두고 이혼했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들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줬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잘못했다거나 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신뢰와 애정을 먼저 저버린 건 그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해줄 필요 따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짓말이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도 있고 거짓이 상대방을 더 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저의 이런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제가 당한 일은 제게 큰 충격을 줬으니까요. 제가 글을 쓰게 된 건 이렇게 골 때리는 이혼 사유도 있다는 걸 들려드리고 싶어서였어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면 부디 그걸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해줬다가는
호구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